자, 이제 과학기술의 활용 부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은 감염병 진단에 대한 설명인데,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감염성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서는 손쉽게 병원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서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당뇨는 이 비감염성 질환이죠. 그죠? 유전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병원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얘는 감염병은 아니죠. 다음에 2번. 다음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모식도인데, 밖에 있는 게 단백질의 껍질, 절편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B가 바로 핵산에 해당이 되겠죠. 바이러스에 대한 구조죠. A는 단백질이다. 맞고, 신속 항원 검사는 바로 밖에 있는 항원 역할을 해주는 이 밖에 있는 표면 단백질을 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PCR은 안에 있는 이 유전자를 증폭을 해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과학기술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예측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I를 활용해서 돌연 변이를 예측을 해서 돌연 변이를 예측을 해가지고 백신을 개발을 한다던가,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방역 우선 지역 또는 감염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줄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PCR 검사에 대한 자료인데, PCR 검사는 병원체 핵산을 여러 차례 증폭을 해서 병원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해봤죠? 막 코 쑤셔서 하는 게 바로 PCR에 해당이 되죠. 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량의 검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DNA 절편만 있으면 되니까. 보통 콧물이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뇌를 채취하는 것 같이 코를 너무 깊게 쑤셔서 병원체의 핵산을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병원체 핵산을 이미 알고 있어야 여기서 PCR에서 증폭을 한 핵산하고 비교를 대조를 해서 지문이 일치하는 것처럼 딱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감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5번. 표는 감염병 진단 실험에서 홈판의 1부터 4에 첨가한 진단 시료에 따른 색깔 변화를 나타냈는데, 각 홈에 동일하게 포획 항체 검출 시약을 순서대로 첨가를 했대요. 감염병 음성 표준 시료 변화가 없고, 감염병 양성 표준 시료는 붉은색으로 변했대. 사람 1에는 붉은색으로 변했고, 사람 2는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양성 시료랑 1의 검체에서 붉은색으로 똑같이 변했으니까, 따라서 여기 얘는 감염, 얘는 감염 없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감염병 진단을 위해서 핵산이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얘는 항체를 검사했으니까 항원이 이용이 된 거죠. 포획 항체를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원을 이용을 해준 거고, 실험 결과 1이 양성인 거지. 홈 4에서 포획 항체와 결합하는 물질이 없죠. 없으니까 색깔이 변화가 안 된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다음 6번. 자,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를 한 가지 서술하시오.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감염병의 진단과 추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염병 환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이 환자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 없죠. 요새는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GPS를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동선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알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시기 때 감염자가 나오면 어느 경로를 따라 이동을 했는지 방송에서 동선을 얘기를 해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감염병 확산을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고 감염병 관리의 전 과정에서 과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과학기술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인간의 뇌신경과 학습 능력, 상식의 이해력 등을 흉내낸 컴퓨터 기술, 그다음에 전파를 이용해 선에 의한 연결 없이 원격지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 가가 무선 통신 기술이 아니라 나가 무선 통신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의 발달은 컴퓨터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의학 분야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죠. 자,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교육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보는 것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없이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꺼내서 볼 수 있게 되죠. 자, 봐야 해서 보는 거겠지, 결국에. 자, 9번은 다음은 미래사회 문제에 대한 자료 중에 일부이다. 미래 사회에는 화석연료의 고갈,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초연결 사유로 인한 보안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죠,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대비책이 맞고,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식품을 개량하는 것은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사례가 맞죠. 보통 이제 GMO 기술 같은 거지. 생체 인식 기술 발달로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가 있죠. 사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 보안 문제. 막 요새 막 보안에 대해서 개인정보 막 털리고 해킹당하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자, 다음에 10번.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고요. 음성, 수치, 영상 등의 자료로 얻어낼 수 있죠.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그렇죠, 얻어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통계 형태로 바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뭐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 시간대, 그 다음에는 뭐 외출을 많이 하는 시간대, 그 다음에는 뭐 TV를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기사의 일부래요. 오늘날 빅데이터 분석이 기업과 개인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분석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대요. 근데 빅데이터 활용에도 문제점은 있대. 개인정보 같은 게 제일 문제점에 해당이 되겠죠. 빅데이터는 수치 자료만을 포함할 수 있다. 수치 자료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수치뿐만 아니라 뭐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자, 편향되거나 신뢰성이 낮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죠. 결론이 그러니까 표본의 모집이 잘못돼 버리면 과표집이 된다던가 하면은 우리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평균의 함정 뭐 이럴 수도 있고, 빅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크죠. 그죠? 이게 동의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12번.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셋을 한 가지만 서술을 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중에 뭘로 볼까? 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 우리 예전에, 이거 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신의 재고량 같은 경우도 어플을 통해서 어느 병원에 어느 백신이 남아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했었죠. 그쵸? 저는 백신의 재고, 다음에는 마스크의 재고량, 재고가 이 재고가 아니지. 백신의 재고, 마스크의 재고량, 그 다음에는 뭐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든가 또는 치료제가 있는 병원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 셋을 이용을 해서 감염병 확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3번. 다음은 빅데이터가 과학기술에 활용된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 자, 가해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 시간을 그렇죠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물질을 사용을 할 건가, 어떤 물질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후보군을 압축할 수가 있으니까. 나에 대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집된 빅데이터는 실험 결과에 그렇죠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저기서 비슷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죠.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나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는 디지털 형태로 전환돼서 축적이 되죠.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죠. 예전에야 뭐 다 활자 데이터지만 요새는 파일로 정리를 다 해놓으니까. 다음 14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 금융회사들이 AI를 활용한 챗봇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죠. 그렇죠? 인공지능. 챗봇이란 채팅과 로봇을 결합한 표현으로 빅데이터와 그다음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하고 채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챗봇은 고객의 대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대화 패턴을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답을 한다. 그러면 니은은 모두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그렇죠? 헛소리 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 니은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그렇죠. 대화 데이터가 세밀한 또는 뭐 되게 어떤 개인적인 대화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여지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이다. 빅데이터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를 해주고, 더 나아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추출하고 변화를 예측한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로 옳지가 않은 것은 신속 항원 검사 후 병원체 확인하는 거는 그냥 바로 그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을 한 거지, 이건 빅데이터로 활용을 한 건 아니죠.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KT에서 나오는 결과만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겠죠. 자, 다음에 16번. 그린 강하고 나는 신속 항원 검사와, 이게 여러분들 많이 해봤었죠? 나가 바로 신속 항원 검사죠. 얘가. 네. 자, 가와 나는 신속 항원 검사와 중합효소 연쇄 반응, 얘가 PCR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가는 검체에 들어있는 병원체의 양이 아주 소량이 되더라도 증폭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나는 숙련된 전문 인력하고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건 가죠. 가는 나보다 감염병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PCR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다음에 17번. 다음은 감염병 A를 진단하기 위한 신속 항원 검사 설명서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채취한 검체를 용액통에 넣고 잘 섞고요. 용액통의 액체를 진단 키트에 검체구에 떨어뜨린 후 10분 동안 기다리면은 대조선에만 색이 나오면은 음성, 그죠? 대조선하고 실험선에서 모두 색이 나오면 당첨, 그지? 양성으로 판별을 해주죠. 학교 안 간다, 그지? 자, 대조선에만 색이 나오지 않거나 대조선과 실험선에 모두 색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재검사를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줄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은 A에 대해서 양성이다, 음성이죠.
나에서는 검체가 B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떨어뜨린 거니까. 따라서 B. 대조선과 실험선의 위치에 모두 A의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고정되어 있다. 대조선과 실험선의 위치에 A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는 실험선만 그래요. 대조선에는 여기 뭐가 붙는 거냐면 대조선에 가서는 항체가 달라붙는 거고 이 실험선에는 와서 항원이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항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뭐야?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는 이 실험선이다. 이거는 여기서 검출되는 항체에 대한 항체가 여기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니은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 과학기술상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의 장점은 당연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연구 시간의 단축, 즉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의 노출 같은 게 영향이 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땡땡시가 심야버스 노선을 대폭 확대 운행을 하는데 심야버스 운행 개시 이후 연간 310만 명, 누적 2,8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표적인 심야 대중교통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앞으로는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대요. 그러면 효율적인 심야버스 노선 운행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그죠? 생활 인구가 얼마나 그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지역 내 지하철 승하차 인원, 그렇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도로별 CCTV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의 유동 인구라던가 이용하는 승객의 양 등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가능할 거예요. 자, 다음 20번. 다음은 피지컬 컴퓨팅 기기에 대한 자료래요. 센서의 개발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피지컬 컴퓨팅이 개발을 해서요. 심박수, 체온 등 실시간으로 측정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워치가 피지컬 컴퓨팅 기기의 대표적인 예시래요. 온도, 압력 등 측정한 데이터가 센서를 통해서 수집이 되는 거죠.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고 B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C 화면에 실시간으로 결과가 출력이 된대요. 기억과 디귿은 현실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온도, 압력 등의 값, 다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니은 과정은 디지털 세계에서 처리가 된다. 그죠? 이게 뭐 스마트폰 또는 서버로 보내져서 서버에서 검출이 될 거고요. A는 센서를 통해서 수집이 되는 거니까 입력 장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0강 과학기술의 발전하고 쟁점 봅시다. 자, 1번 과학기술의 발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공지능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의 추이를 분석해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 미래 변화를 예측을 하는 거는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서빙 로봇은 사물 인식 및 제어 기술이 그렇죠 탑재되어 있죠. 사람이 있으면 회피를 한다던가, 그렇죠? 일단 정진한다던가, 그다음에 주문한 곳으로 찾아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다음은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를 나타내는데 청소 로봇이나 AI 인공지능 기술 나와 있는데 가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간다던가, 그렇죠? 먼지가 많은 것은 좀 더 강력하게 흡입을 한다던가, 미리 학습된 상황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한 건 아니죠.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을 해줄 수가 있고, 나를 이용할 때 지식재산권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해줄 수가 있죠.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의도치 않게 표절이 된다던가 무단 도용이 된다던가 그럴 수 있다란 말이에요. 다음에 3번. 그림은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을 나타냈대요. 스마트팜, 스마트 홈, 스마트 의료, 스마트 물류,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물과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렇죠, 사물 인터넷 Io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죠. 뭐 가전제품을 집에서 에어컨을 켠다든가 보일러를 건다든가, 센서 통신 기능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고, IoT 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그렇죠, 클라우드에 축적이 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5번이 다 맞죠. 저건 또 다시 빅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죠. 다음에 4번. 과학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물 인터넷 사용으로 개인정보 해킹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죠. 이렇게 돼버리면 전자공간 안에 내 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과학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 키오스코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보통신 기술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그렇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거는 맞죠. 5번. 다음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나타냈는데, 자, 설정한 시간의 간격에 맞춰 매일 농작물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 설정한 시간 간격에 맞춰서 매일 농작물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거면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아니지. 이건 그냥 단순한 너무 아날로그적인 부분이고, 사용자가 그렇죠, 원격 기기로 실시간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센서가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4번이 맞게 되겠지요. 자, 6번.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한계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자, 인공지능이 주는 정보에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챗GPT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데, 자, 내가 원하는 답을 주려고 구라를 서슴지 않아요. 예기치 못한 환경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과학기술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방향으로만 발전을 한다.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과학기술에 의존을 해서 인간의 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다음 7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유용성이랑 한계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갖고 올 수 있는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 성이 증가를 하죠. 요새 실제로 회사에서도 AI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한계점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인력 감소, 그다음에는 대체 업무 등이 이 AI로 가능하게 되니까, 따라서 일자리가 축소가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니까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 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의료 분야와 교통 분야에 가져오게 될 유용성을, 뭐 의료 분야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뭐 인공장기, 그렇죠? 인공장기의 개발이라든가 뭐 신약 개발, 이런 거가 가질 수 있고, 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드론 택시 같은 경우가 그죠? 유용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땅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도 갈 수 있는 드론 택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다음 9번. 과학 관련 사회 쟁점 SS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학기술은 그렇죠. 당연히 장점, 단점에 대한 양면성이 모두 존재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과학사회의 쟁점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전기요금 상승이 나오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마다 과학 관련 사회 쟁점을 향한 그렇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몇 가지 과학 관련 사회 쟁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고 상황에서 책임이 기계를 만든 제조사에 있는 건지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있는 건지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고 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일자리 보장이 없어지지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을 하면은 과학 관련 사회 쟁점을 논의할 때는 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주고 자, 그다음에 11번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이나 자동차에 이용을 할 때 가져야 될 과학 윤리를 주어진 단어를 모두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결국에는 기술 로봇을 쓰던지 아니면은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을 하든 책임자에 대한 설정과 그다음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다 자율로만 바꿔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12번 그린카는 유전자 변형 농작물 GMO 식물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진료를 나타냈는데 이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 GMO 식물은 장기 섭취했었을 때 안전한가? 인간에 해가 없는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 변형 농작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수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빈부격차로 인한 이용격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진료는 어찌됐든 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공지능은 어떤 원리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가는 사회적 쟁점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 다음 14번. 다음은 임상실험에 관한 기사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한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실험이 만성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연구진이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약물을 개발한대요. 자, 그러면 임상실험에서 참가자가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위험한 실험을 한다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인에게 다양한 실험을 하는 거는 중요한, 물론 그럼 실험의 결과가 신뢰도가 높긴 하겠지만 과학 윤리적으로 맞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그다음에는 건강 데이터가 동의 없이 활용되지 않게 그렇죠. 조심해 줘야 되겠죠. 개인정보가 제일 큰 화두죠. 요새는. 14번. 올바른 과학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구 절차, 결과, 개인정보 등 연구 내용은 자, 개인정보 같은 내용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이 바로 적절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다음 중 과학 윤리를 준수한 사례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그렇죠. 함부로 표절하거나 도용해버리면 안 되고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이나 자동차에 이용할 때 책임 주체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동물 실험 과정에서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연구는 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연구 결과를 조작하면은 안 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예. 자, 논문 조작이잖아. 저러면. 자, 다음 16번. 다음은 우주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우주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산업인데 우주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궁한 자원이 많아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자원이나 터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GPS, 인터넷과 같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데 우주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점 2가지 이상.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결국에는 우주를 개발하면서 우주 쓰레기가 많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주 쓰레기의 증가로 인해서 우주가 오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무궁한 자원을 개발했었을 때 이게 지금 남극은 공동 연구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우주 자원의 소유권, 그다음에는 기술이 부족한 국가들 같은 경우가 소외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17번. 다음은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유용성하고 한계점을 나타내는데 인공지능, 그다음에 기술, 인공지능 로봇, 정보통신 기능,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인간이 능동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인간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능동적인 건 아니죠.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죠. 인공지능 로봇이 해주는 것으로 적절하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해서 숙제해버리면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한테 맡겨놓는 거니까. A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그렇죠.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18번. 표는 여러 가지 과학 관련 쟁점들을 분야별로 나타냈는데 미세먼지, 기후변화, 간척사업, 지구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이건 뭐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환경, 에너지, 건강, 생명, 윤리 가는 환경 분야에 해당이 된다. 안락사와 관련된 거는 생명 윤리에 관계된 거고 건강은 아니지, 그지? 자, 가부터 라의 쟁점과 관련된 과학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렇죠? 윤리 원칙하고 기준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19번. 다음은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인데 태양광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 이점도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는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이 산지에 세워져서 산림 파괴, 산림과 생태계 파괴,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태양광 발전은 문제보다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개발돼야 된다. 근데 이점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난개발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으로 환경 문제가 초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해상 태양광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죠.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요 보면은 산림하고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이 빛공해 같은 것들도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과학자의 연구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 절차와 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연구 윤리, 연구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직성은 맞는데 개방성은 아닌 거죠. 이거는.
개방성은 다 자료를 오픈하는 거지.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게 개방성이겠지. 상호 존중에 해당이 된다. 이건 맞죠? 답은 2번 디귿이 맞겠죠. 자, 이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1번. 다음은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대한 설명인데, A는 바이러스하고 세균 중에 하나래요. A는 막 단백질 속에 유전물질을, 단백질 막 속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질병을 일으킨다. 뭐, 누가 봐도 바이러스구만. 그지? 자, 따라서 A는 세균 아니고, 기억은 핵산 또는 RNA. 그죠? 그러니까 DNA 또는 RNA죠. 그러니까 이게 세균은 DNA라고 RNA를 모두 둘 다 가지는데, 바이러스는 DNA만 가지던지 RNA만 가지던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요. 그리고 코로나는 이 PCR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진단검사에 대한 설명인데, 가나다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는, 간은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를 존재를 확인하는 거니까 당연히 항체 검사고, 바이러스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간편하다. 이거는 신속항원 검사죠. 여러분들 직접 했던 거 코 쑤셔서.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핵산을 증폭해서만 하는 거는 PCR 검사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미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체 인증 기술은 감염병 감시 및 예방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죠. 왜 생체 인증을 하게 되면은 직접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는지, 접촉을 했는지 뭐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는 로봇공학 기술하고 관련이 없다. 이것도 아니지. 로봇공학 기술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너무 더운 환경, 아니면 또 어떤 환경에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 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발생한 기후변화는 과학기술 해결 가능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사회의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이제 기상 또는 기후 변화 예측은 다 AI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실시간 생활 데이터의 활용 예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교통 혼잡도를 평가를 한다. 실시간 생활 데이터의 활용에 실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니까 결국 실시간은 즉각적인 판단이나 아니면은 즉각적인 대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는 장기적인 교통 혼잡도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실시간 생활 데이터가 아닌 거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지. 여기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장기적인 교통 혼잡도를 체크를 해주는 거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하고 나는, 자,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 자, 가와 나의 사례에 나타난 빅데이터의 특징. 스마트폰에서 위치 데이터, 사진, 동영상, 파일, 텍스트, 메시지, 음성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생성을 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종류 자체가 대단히 다양한 거죠. 그렇죠? 즉, 빅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후 관측 시 전 세계 기상센터와 위성에서 매일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장기적인 기후변화 분석에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양 자체가 훨씬 많다. 그죠?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빅데이터의 활용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분석하고 예측이 가능하다.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과 지나친 데이터 의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쵸? 다음에는 교육 분야 활용 시, 장점. 단점이니까 안 되죠. 자, 교육 분야 활용 시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맞죠? 자, 다음에 7번은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상 관측의 과정을 나열을 한 거래요. 기상을 예측하고 결과를 시각화하는 거는 맨 마지막 단계일 거고, 위성 레이더 지상 관측소에서 대규모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한다. 그다음 패턴을 도출한다. 그러니까 1, 2, 3에 해당이 되겠죠. 나, 다, 가.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감염병의 추적 및 관리를 위해서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의 센서 등의 스마트 기기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의 장점은 일단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 정보의 획득 및 전달과 그다음에는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장점이겠죠. 결국에는. 다음에 9번 IoT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한 장치들에는 센서와 통신 장비가 내장되어 있죠. 사용자가 원격으로 사물의 상태를 파악을 해주고 제어할 수가 있어요. 체온계를 통해 사람의 체온을 확인하는 것은 이거는 뭐 스마트 의료에 해당이 되지는 않죠. 이거는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다음 10번 그린, 가, 나, 다는 어떤 과학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한 사례를 나타낸 건데, 자, 기온하고 습도를 측정해서 쾌적한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하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고 공간의 형태를 인지해서 스스로 청소를 한대요. 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예이고, 그 다음에 가부터 다의 제품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죠. 그 전부 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실시간 교환이 가능하고요. 가부터 다의 제품은 사전에 정손된 명령에 의해서만 AI가 요새는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조절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전송된 명령에만 반영을 하는 건 아니죠. 다음 11번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사례를 요약을 했는데 영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과 산불 감시를 위해 설치된 카메라들로부터 얻어낸 자료를 인터넷 기반 통합 공유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주면 카메라가 산불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AI가 이를 분석을 해서 화재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산불 감시 센터에 알려주면 이전 사람들이 영상 자료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렸지만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산불 감지가 크게 단축이 됐대요. 인공지능이 산불 발생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계 학습이 그렇죠. 선행되어야 되죠. 이거를 이제 학습형 AI라고 해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 감시는 사람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없진 않죠.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하고 나서 출동을 하던가 해야지. 기계니까 에러 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죠? 자, 다음에 12번. 다음은 과학 관련 사회 쟁점 SSI에 관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인데, 자,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조작은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 오히려 늘어나죠. 쟁점을 해결하려면 사회 과학 윤리와 사회적 이윤이 모두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다음은 어떤 과학 기술의 이용에 의한 의견을 정리한 것인데, 자, 기억은 생물의 유전 정보를 분석 및 해석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 기술이에요. 최근에는 이 기술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유전체 분석 기술.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개인별 유전 정보를 근거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높이거나 거절한다. 그러니까 특정 질병의 발생 가능성 및 예측의 예방적 대처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거는 결국에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맞으니까 제일 첨예한 부분이기는 하죠. 저게. 자, 개인 사생활 보호. 요새는 막 그래서 개인정보 많이 털리잖아요.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표는 과학자가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이용을 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인데 정직성, 개방성,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지식재산권, 그죠? 저작권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한 윤리 규정은 A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거죠.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하고 실험 대상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D죠, D. 벤처회사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거짓으로 발표하는 것은 A죠. 결국에는. 그죠? 따라서 1번 기억에 맞고요. 자, 다음에 15번은 다음은 과학윤리에 대한 두 가지 사례인데 2018년 외국의 한 과학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해당 유전자를 제거한 쌍둥이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발표를 했는데 학술지 단체는 그의 논문 게재를 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유전자 조작을 한 거니까 생명윤리에 위배가 됐겠죠. 2020년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다. 현재는 원래 초전도체가 아주 극저온 상태에서만 현재 가능한데 상온에서 가능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학술지에서 철회가 됐대요. 그러면 간은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과학윤리를 위반했다. 아니죠. 생명윤리 위반이죠. 나의 과학자는 정직성과 관련된 과학윤리를 위반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검증이 어려웠고 연구 내용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라고 했으니까 과학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은 전적으로 과학기술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들하고 함께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수능 대비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기상요소의 월평균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래요.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땡땡 지역에서 관측한 일평균 기온, 기압, 상대 습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에서 특정 오차랑 편향된 값을 처리를 한 후 기상요소의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평균 데이터로 변환을 했대요. 나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상요소의 월평균 변화를 그래프 값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Y년에 비해서 Y2년이 지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상으로. 자, 그래서 기억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쵸? 오차하고 편향된 값을 제거를 했었으면은. 자, 월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더 크다. 지금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되는 게 요 점성 값인데, 자, 상대 습도가 A 시기에서는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는 B 시기에서는 이렇게 변했으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죠. 이 탐구 결과에서 월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월평균 기온이 기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월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 기압 변화.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이렇게 기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또 기온이 어디 갔냐?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기압이 이렇게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래프를 보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다음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 학질목이라고 하죠.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말라리아 병원체는 A를 매개로 전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은 말라리아 원충은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말라리아 발병 지역에서 A 4월부터 6월까지 주별로 채집된 A의 개체수, 주별 최고 기온하고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을 했고요. 가해 데이터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나고 분석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만, 자, 뭐가 상승하다가, 기온이 상승을 하다가 15도씨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15도씨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그럼 여기 뭐예요? 최저 기온이죠. 그러니까 기온. 최저 기온이 상승을 하다가, 여기는 최저 기온이 15도씨 이상 이때부터 A가 채집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대요. 얘도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15도씨부터 채집이 됐죠. 기억은 최고와 최저 기온 중에 하나다. 최저 기온이죠.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별 최고 기온하고 최저 기온이 그림과 같이 예측이 되었을 때 다의 결론을 근거로 A가 채집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지금 최저 기온 15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대략 5월 셋째 주 정도로 정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말라리아는 감염병에 해당이 되니까 맞고, 기억은 최저 기온이고, 얘는 5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